인포맥스 라이브 3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는 조금 텐션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텐션을 높여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안재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표님 텐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뜨거운 장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괜찮은데 오늘 본의 아니게 약간 일부가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일부부터. 중국 시장 보면서 네. 방방 뜰 수는 없었죠. 그렇죠. 옆에 시장에서 지수가 10% 빠졌는데 지수 10% 빠지는 거는 그때 코로나 이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번 6월하고.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빠지는데 저희는 버틴다. 좀 치사한 심리지만 왠지 심리적으로는 좀 뿌듯한 거죠? 그런 거 안 느끼셨습니까 혹시? 예. 저는 오히려 쓸려 들어갈까 봐 무섭더라고. 저도 걱정했었는데 예. 의외로 현물이 단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랬었으면은 오늘 또 본거 지표 중에 6개월 사이에 TSMC와 삼성전자 주가 차이 보셨습니까? 옛날에 TSMC 안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 떨어졌죠, 몽땅. 그런 거 보고 왠지 좀 사람이 좀 사악해요. 아유, 만족도의 기준이 좀 낮아지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라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뭐 그거라도 좀 우리 대표님 행복하셨다면 다행입니다. 나 텐션 올리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뭐 3부 제목에서도 30조 원 유동성 공급 발표 얘기 나왔는데 50조 원. 네. 죄송합니다. 50조. 왜 제가 예. 30조라 했을까요? 예, 50조 원. 어쨌든 뭐 중국 시장 조금 안 좋아할 때 네. 국내 시장 오늘 그래도 좀 좋게 됐던 이유가 바로 주말에 나왔던 조치이지 않았나 싶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치만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사실 이 효과는 그 채권 시장 현장에 계시는 박종현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실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진짜. 예. 네.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제 기재부에서 일단 유동성 공급으로 한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부터 채권 안정펀드로 회사채와 CP 매입 재개하고 유동성 부족한 증권사에 3조 원 정도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채권펀드 매입 대상을 보니까 기준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회사채는 AA- 이상, 그리고 CP 전단체 ABCP는 A1 등급 이상입니다. 네, 근데 CP 등급 A1 이상 이거 나오는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밖에 없다고 해서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인터뷰로 보니까 채권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뭐 국채나 아니면 통한증권 이렇게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크레딧물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는 인터뷰도 제가 확인은 했거든요. 네. 실제로 느끼기엔 박사님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국채 금리는 뭐 거의 13bp, 15bp 이상 이제 네. 급락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이 상승한 거죠. 신용 위험이 거의 없는 무위험 채권부터 아주 신용도가 높은 우량한 채권들의 가격은 오늘 이제 상승을 네.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등급이 좀 여류에 있는 신용 등급 여류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국채의 금리 하락, 그러니까 국채 가격의 상승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긴 했어요. 근데 나름 이제 의미는 있었던 게 지난주까지 되돌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용 등급이 최고인 하물며 위험이 없는 걸로 인식되는 국내에서 이 국채 금리의 투매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유동성이 말라가니까 내가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나마 팔릴 수 있는 게 국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던져가지고 일단은 현금 확보하고 보자라는 그런 묻지마 투매였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심리가 악화돼서 멀쩡한 기업까지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염 현상들을 조금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온 거는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막 댐을 쌓잖아요. 근데 기존에 댐이 낮아가지고 한 단계 더 쌓은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괜찮지. 물이 저 아래에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홍수가 더 나면 지금 쌓은 뚝도 언제든지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대책은 아니고 그냥 뚝을 한 단계 더 쌓았을 뿐이다. 이것이 넘치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뭐 더 뚝을 쌓아야 되는데 뭐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뭐 이 정도. 그럼 여기서 물이 더 넘치려면은 금리가 더 올라서 PF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도로 넘어가면 물이 넘친다 이런 개념이신가요?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금리가 올라서 PF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PF가 안 돌아가니까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이번엔 그렇죠. 예, 예. 이번에 그러니까 그 신용시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 게 그냥 모두가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도 예, 높아도 네, 예. 네. 거래가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절대금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번에 채권 관련된 이 혼란의 바로미터로 이 롯데건설 유상증자 그리고 그로 인한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의 주가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얼마나 회복될까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롯데건설 2천억 유상증자 공시를 18일에 했고요. 19일부터 이제 롯데지주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첫날에 마이너스 8.8%, 두 번째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6%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을 4.5% 반등했더라고요. 마지막 날 6% 떨어진 것도 아직 회복을 채 못했으니까 아직 온전히 이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건설 쪽에서의 PF 규모가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계속 시장이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좀 안전한 채권이나 이제 은행채도 받아준다고 했으니 조금 네. 약간 뭐랄까 물가에서 멀리 있는 애들은 편하게 있는데 네. 물가에 있는 이제 건설 관련 PF들은 여전히 규모가 좀 있다 보니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아직도 여전히 물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딘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살벌한가? 이게 뭔가 이제 뭐 신체 부위 어디가 되면 어느 하지 순간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험악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서워요.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절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괜찮은 곳은 돌아가게 하고 안 좋은 곳은 뭔가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멀쩡한 애들까지도 이제 전염되는 이제 네. 그거를 결국은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PF라는 게 그동안 몇 년 동안의 저금리 그리고 몇 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 PF 그러니까 부동산 그 건설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 정말 사업성이 있는 곳일까요? 그렇죠. 사업성이 없는 곳도 예전의 분위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성 없지만 무조건 요즘 분위기가 좋으니까 PF가 나간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들은 뭐 돈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사업성 계산해보면 안 되는 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네. 또 롯데라고 네. 오늘 보니까 롯데관광개발 이것도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관련 없는 회사인데. 솔직히 관련이 없죠. 네, 관련 없는 회사인데. 근데 롯데인데 부채 비율 보면 420%인가 그래요. 지난달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롯데인데 뭐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오늘 우르르 밀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약간 음해 효과죠. 혹시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방송하는 저희들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함부로 이제 기업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되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롯데 자만 붙으면 뭔가 마치 이게 색안경 끼고 보는데 실제로 롯데 지주에서 이렇게 아예 다른 회사로 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롯데 것들은 캐피탈도 조금 롯데 지분 거의 없어요. 롯데 카드도 제가 알기로는 카드. 예, 네, 롯데 네. 카드가 아마 이제 그 분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분리돼 앞에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얘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네. 경색된 건 아니지 않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하고 지금 미국 시장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주식시장 반등이 채권 시장에 힘입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지울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체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채권 시장 무너지게 생겼으니 뜨거 이러고 막아주다 보니까 주식 시장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반등을 한 거다. 네. 나 원님 덕에 나발 부른 건가요? 뭐든 간에 뭐든 간에 좀 안정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요즘엔요. 네, 맞아요. 또 오늘 뭐 홍콩 뭐 이제 항생부터 중국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일은 또 대책 나오겠죠?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한국처럼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버림받은 외국인 투자자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들어요. 중국에 대해서요? 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이면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얘네는 우리는 아주 그냥 뭐랄까 조금도 안중이 없구나 우리가. 아, 이런 책이 느낌? 나올 거면은 진작에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HSCI 지수가 한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뭐 리만급입니다 지금. 네. 그 차트 보면 HSCI나 홍콩 항생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가 안 보여요. 보통 다른 차트들은 코로나에 이렇게 깊숙이 빠지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깊숙이 빠져서 그게 과거에 그냥 하락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이따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홍콩 증시 관련해서 우리는 또 ELS 뭐 이런 거 좀 엮여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좀 이런 거 엮여 있죠.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해 예. 그 아마 조사해 오신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뭐 얼마나 좀 심각한지. 그거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HSCI 지수가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최근 1년 차트가 아닙니다. 저기 보면 코로나 때 한창 많이 빠졌던 2020년 3월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무색하게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2020년 3월은 없는 것처럼 그러네요. 보이잖아요. 잠깐 빠졌다가 그던 때가 코로나였구나. 잘 없어요, 그때가 더 없어 빠졌네. 지금. 참. 네. 네, 최근 1년 동안에 한 45% 정도 하락했고 연초 대비 지금까지만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한 7.3% 추가 하락해서 지금 요거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들이 지금 문제에 좀 쌓여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HSCI 요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의 녹인 배리어별 규모가 있습니다. 이 녹인 배리어가 5,500포인트, 지금 현재 5,114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 HSCI 지수가. 5,500포인트 이상인 상품 비중이 26%, 2.8조 원 정도 규모고요. 5,000에서 5,500포인트 사이에 있는 상품이 30%입니다. 3.2조 원 규모. 저 앞에 3자 조단이네요. 조단이. 여기가 네. 지금 그러네. 이제 간당간당한 레벨인 거죠, 지금 여기가. 네, 아니 그렇죠. 이미 다 깨지고 깨졌나요? 깨지고 내려오고 있는 5,000에서 거죠. 5,500인데. 네, 지금 5,114까지 내려왔는데 네. 조금만 더 내려서 5,000까지만 가도 네. 지금 전체의 한 56% 규모가 녹인 배리를 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5조 정도는 녹이를 한 거죠. 녹은 거죠 지금 현재. 안 올라오면 녹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녹인 배리어는 한번 터치하면 이제 만기 때 결국에는 반토막 이상의 손실로 확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수가. 네. 만기 때 마지막 배리어가 보통 한 60에서 65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한 40%보다 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50% 이상 더 떨어져서 터치를 한 상황이라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결국에는 반토막 이상으로 원금이 크게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ELS 투자자들이 참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기가 지금 언제 정도 많이 그거는 되어 있죠? 상품마다가 전부 다 그쵸. 다릅니다. 네.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은행에서는 거의 어르신들한테 그냥 이러고 팔잖아요. 좋은 상품 있어요. 이거 그냥 별일 없이 한 이전 잘 묶어놓으면은 10%, 15%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인하시고 그냥 이게 문제였죠. 아니 10% 15%는 안 나오고 훨씬 낮긴 해요. 훨씬 내가- 낮긴 한데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게 이렇게 깨져서 끝난 적이 지수형은 아주 극히 적었거든요. 개별 종목이 기초자산이 아니고 지수형이라면 뭐 2008년 금융위기 이럴 때를 포함하더라도 극히 극히 일부였어요. 예. 극히 일부. 근데 고수익을 만들려고 네. 지수형하고 종목형하고 같이 끼웠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몇 년 전에 문제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불안전 판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ELS 투자하려면은 초고 위험군만 투자할 수 있게 네. 바뀌지 않았나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숙려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그게 아마 녹인하고 노녹인하고 요거는 녹인만. 녹인만이에요? 네, 녹인만입니다. 큰일 났네. 한 12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예. 노녹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큰일 났네. 네. 이게 보통 그전에는 그래서 그냥 간당간당하다가도 넘어가고 해서 네. 그래도 한 지금 3번 정도 했는데 다 뭐 그 정도 수익률 다 챙겼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갔었을 때가 네. 18,000 요 사이에서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낙인이라는 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조건값을 걸어놓고 그 조건 안에 가두리 안에만 있으면 정해진 수익률을 주겠다라는 게 ELS의
어떤 컨셉입니다. 구조고, 예. 보통 이제 뭐 4에서 한 7% 사이 그 정도 지금 요 문제가 되는 상품은 아마 그쯤에서 거의 대부분 수익률이 형성이 됐을 텐데 조건값이라는 게 뭐냐면 기초 자산들이 일정 수준 가격 이하로 안 떨어지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마이너스 40%, 뭐 35%, 뭐 45%, 뭐 이 정도까지만 안 떨어지면 오케이 되고 수익률을 주겠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의 45%, 50% 반토막이 난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끝나면 떨어진 만큼 손실이 그렇지. 되는 거죠. 네. 큰일 났네. 걱정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홍콩 시장 떨어졌다고 우리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언제 웃었다 그러십니까? 아니 대표님. 본인이 좀 업팔아 놓고 또 이번엔 또 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주고 뭐 아니, 꾸짖고 뭐 다 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홍콩 이제 자금 외국인들 엑소더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그러면 이 갈 데 없는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한국 올까요? 혹시나 아, 기대 그렇게? 지금 같이 아무 기대도 없는 쪽에서는 희망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봐야죠. 아이고 참. 그래도 좀 올라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 안 됩니다. 이거 좀 올라야 되겠네. ELS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요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은 크게 손실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 ELS 발행할 때도 뭐 해지를 직접 하는 것도 해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2분기에 증권업 총 합계로 봤을 때 1,500억 정도 ELS 관련 손실이 났었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 한번 손실 나고 그 다음에 처음 손실 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3분기 지금이 3분기니까 이게 문제가 누적이 되면 3분기엔 손실이 더 커질 거고 그러면 증권사의 거의 주력 사업부가 대부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는 거죠. 네. 네. 예, 조금 우울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다음 약간 좀 좋은 얘기는 없나요? 긍정적인 뉴스나 이런 거.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수는 올랐는데 오늘 네. 사실 현대차 이야기도 그렇고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좀 많은데 현대차는 특이하게 지난주에 세타 엔진 관련된 충당금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안 빠지고.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때 하락을 다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충당금 반영하고 낮아진 컨센이 한 1.6조 원 정도 있는데요. 그게 조금 하회했습니다. 1.55조 원 정도로 작용을 했고요. 충당금이 앞으로도 좀 발생할 거라는 리스크가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 보니까 이번에 매출액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컨센 대비해서도 상회를 했는데 3분기에 좀 부품 수급이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이렇게 마진 높은 주력 제품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난 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고요. 4분기에는 추가로 반도체 수급 개선이 있어서 매출액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 현대차의 세타 엔진 관련 충당금 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추정이 안 되나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발생을 했는데 네. 엔진 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엔진에서 뛰는 값, 음. 엔진을 만드는 값, 엔진을 붙여주는 값 각각 다르죠. 네. 그 시점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날 딱 정해진 날 와서 다 고치고 가는 게 아니라 음. 자기 마음대로 와서 고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충당금이 쌓이는 거죠. 추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이게 거예요. 평생 보증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폐차할 때까지 계속 가게 되면 보면은 이거 엔진 이상하게 되면 가서 해줘 또 타고 그렇게 되면 아직 계산하기가 좀 힘들죠. 그럼 막 한 15만 킬로씩 타고 와서 잘못됐어요 하고 고쳐주세요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요. 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니 요즘에 현대차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국이나 잘 나가고 있는 걸로 매출이 좋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장사를 잘해도 여기서 계속 깎아먹는 부분이 지금 그쵸. 발생하는 거군요. 총 지금 이거. 세타 엔진 관련해서 들어간 충당금 및 비용들이 8조 원이 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예. 그래서 엔진 한번 잘못 만들었다가 이렇게 큰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거고 이때까지 이렇게 충당금을 사실 당연히 쌓아야 되잖아요. 예상되는 비용은 회계적으로 반영을 해야 정상인데 그에 맞는 가정들을 했는데 3분기에 이제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을 한 거는 그 가정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 전에 한번 쌓을 때 뭐 생각해서 미래 것까지 해서 미리 많이 떨궜습니다. 뭐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19년이었습니다. 그랬나요? 예. 근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지금 또 발생했다는 거죠? 이전에가 한 3조 원 조금 안 되게 반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또 그 이상으로 반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러시아 공장이 있는데 요거 지금 가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거든요. 근데 요것도 강제로 러시아 정부에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메리츠에서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자산 강제 몰수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현대차의 러시아 자산 규모가 2.6조 원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지 않죠. 총 캐파가 23만 4천 대 정도 작년도에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멈춘 상태고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강제 매각이 진행되는 이 르노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15만 대입니다. 그리고 닛산은 10만 대 정도고, 근데 현대차는 23만 대니까 이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가장 큰 손실을 아마 이게 현실화된다면 기록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 대비해서 이 러시아 관련 손실 비중이 가장 큰 거를 현대위아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메리츠에서. 그래서 현대위아가 사실 오늘 4.4%로 이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게 이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제 매각이라고 하면 그 매각 대금은 받을 수는 있나요? 그것도 좀 불확실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온전히 받을 수도 현물로 없을 것 주겠죠. 같은데요. 네. 현물로? 철로 가져가라. 가스 줄까? 뭐 이렇게. 가스라도 주면 다행일 것 같은데. 봤더니 날아갔네. 미안.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근데 이게 보니까 현대차가 하반기에 실적 잘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충당금 쌓는 것도 환율까지 감안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 넉넉하게 한 거죠. 네. 근데 아마 4분기에는 보니까 또 최대 실적 자신을 하던데 이런 비용 또 반영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불안한 거죠. 비용 갑자기 실적 잘 나와서 기뻐해야 될 때 이런 비용들 반영되고, 그러니까 잘 될 때 좀 뭔가 이렇게 따로 떼놓았다가 나중에 또 혹시나 내년 같은데 좀 차가 경기 때문에 좀 덜 팔린다. 그러면 환입하는 게 좀 있겠죠. 뭐 이런 걸로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제일 불안한 거 그거 같아. 불확실성인 것 같아. 이게 그렇죠. 앞으로 얼마를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많이 떨었다고 했는데 또 떠니까. 아니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떨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주문량이 줄어들까봐 이제 크게 걱정이죠. 이제 테슬라도 가격을 지금 중국에서 낮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더 많은 차를 팔기 위해서 낮추긴 했는데, 계속 그 미국 같은 경우 내연 기관의 미래 전망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나마 현대 기아차는 지금 잘 버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정 부분 밀렸던 주문들이 다 해소되고 나면 그때도 잘 팔릴 것이냐. 금리가 이 상황인데. 그런 고민이 좀 있죠. 자동차 아무래도 금리하고 상관 있는 소비재니까요. 네. 그러게요. 좋은 소식은 전혀 없는 겁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월요일인데. 아 그래요? 예, 블랙 많이 오른 문제인데. 것도 아니지 뭐 오늘 사실. 상대적으로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한국 월요일 날 잊으셨어요? 월요일은 무슨 날? 블랙데이. 네, 오늘 많이 오른 겁니다, 이 정도. 그러게요. 월요일 치고 오늘 오른 거는 거의 엄청나게 두 올랐어요. 번째 아닌가요? 예,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네, 순위에 들어요. 네. 그래서 들어올 때 좀 두 분 표정 밝으시겠거니 했는데 네. 이렇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뉴스 자체가 아, 중국 얘기를 가져오신 듣고 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예, 예. 야. 네, 사실 그 태조 이방원이 중에서 제일 방어를 잘했던 거는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업황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특히 양극재 소재 업종이 그랬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냈잖아요.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매출액이 1조 530억이었고요. 컨센이 8,380억인데 25% 정도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800억 넘으면서 47%나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진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7.8% 영업이익률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1.6%포인트 증가하면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3분기에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Q는 워낙 빠르게 이 소재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P도 계속 리튬 가격이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21일 기준으로도 리튬이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를 3분기에도 안정적으로 실현을 했고, 리튬 가격 상승세 그리고 다른 원자재도 잘 방어를 해주면 4분기까지도 지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NF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양극재 업체를 다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얘도 잘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주가가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나마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네. 예. 근데 이거 되게 잘 나온 겁니다. 보통
한 200억대 보던 상황에서 2분기 때 500억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올해는 500억대로 마감하겠구나 싶었는데 800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한 게 큰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은 비쌉니다. 물론 밸류는 아직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 그나마 포스코 그룹이 팔 딱 걷고 탈중국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가장 우리나라 소재 업체 쪽에서 가장 먼저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 그 염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게 하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아직까지 FTA가 안 돼 있죠, 미국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갖고 있게 되면은 어차피 중간 마진 좀 들어간다고, 그 중간 비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밑쯤부터 세팅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 관련돼서 다 끌고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세팅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조금 이상하세요. 반응도 늦으시고. 아니. 네, 무슨 얘기를 못 던지겠어요, 오늘은. 근데 아니. 오늘 새롭게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 요거는 준비는 안 했지만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이 지금 3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라젠이 신라젠. 살아났잖아요. 네. 이번에 티슈진까지 살아났는데요. 여기에 소액주주분들이 많더라고요. 6만 1,000명 정도. 소액주주 지분이 한 35%니까 제 그 아는 고객분한테도 이거 아까 저녁에 말씀드렸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봐 당장 내일 거래 재개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혹시 같아요. 거래량이 됐었던 이유가 그때 뭐였죠? 그때 인보사 케이주라는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 네. 그 성분이 뭐 연골 유래세포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 신장세포라고 발견이 되면서 문제가 좀 촉발이 됐었고 그 이후에 2019년인가요? 그때 뭐 횡령 관련된 건 때문에 상장 실질 심사 그것도 거래소에서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의외로 그 티슈지는 굉장히 저기 코롱에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삼상이 FTA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그 지난번 신라전에 이어서 약간 이제 색깔이 좀 이상한 애들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 그동안 바이오 관련 의약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상장도 하나도 못하고 그쵸. 외부 투자도 못 받고 있었고 네. 이 중에 한두 놈들은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재상장되는 아니요, 바이오 중에 한국에 있는 바이오 지금 상장되어 있는 네. 상장 등록되어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 중에 오랫동안 못 갔으니까. 보니까 열심히 하는 회사들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거죠. 이제 상장할 당시나 그때 보면은 왜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네. VC 쪽이나 이렇게 투자를 받고 들어와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그런 미묘한 관계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이제 엑시트 하는 과정 쪽에서 엑시트 하려면 또 물론 이제 주가가 괜찮으면은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 되게 되면 이것도 약속대로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또 시비 발행해야 되죠. 네. 뭐 이런 근데 자금은 또 계속 필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그런 과정이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잃은 거죠. 네, 한국이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의 많은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상장할 때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런 약간 좀 그 뒤에 있는 VC와의 관계들이 좀 되다 보니까 원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학계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연구만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관계가 나왔었을 때 당황스러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우리 약속한 거대로 계약 이행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변에 그냥 아는 대로 그러니까 절차대로 뭐 12BW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경황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것만 떼고 뭐 기술력을 본다. 참 괜찮은 회사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상입니다. 더 아니 예. 왜냐하면 올해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잘 안 보이잖아요. 바이오 제약 업종이 한 4년 쉬었으니까 네. 혹시나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이슈까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LNG선이 2.5억 달러가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21일에 대우조선해양이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26년도 말에 인도할 LNG선 두 척을 척당 2.5억 달러에 계약 공시했습니다.
항상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공시를 보면은 2.1억 불, 2.14억 불 다 요랬었거든요. 예전에 카타르발 공급 때문인데 이번에 2.5억 달러 공시를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신조선가도 지금 2.5억 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지금 신고가 상승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6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도크 26년에 할 도크를 지금 2억 5천에 네, 파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6년도 26년까지 간 거니까 도크가 그렇죠. 싸게 안 팔겠네 이제부터. 이제 독 다 찾기 때문에 네. 되게 국내 조선사들은 베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지금 업황 경기 침체 온다 뭐 그러면서 해운사 뭐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LNG 운반 운임은 미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는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더 왔다 갔다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네. 그쪽은. 그 관련된 탱커선들은 지금 다 미국 시장에서 고가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서도 몇 개 종목 말씀드렸는데 네. 거의 신고가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또 어차피 사우디아라비아랑 약간 이제 좀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 틀어졌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수출국으로 바뀔게 우리가 미국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셰일 오일 이제 끌어다가 팔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게 되면 시추선들 요즘 좋습니다. 그게 다 미국 종목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종목들이 뭘 할 게 없어요. 정유주 뭐 피팅 밸브도 그렇게 실적 좋다고 하는데 주가 저기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선주도 뭐 이런저런 수주가 앞으로 뭐 급감한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데 결국에는 핵심적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괜찮다.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럽에서 네덜란드 가스 선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100유로 깨졌습니다. 그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네, 그러니까 네. 이래서 사실은 야 이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수직으로 하락했어요. 3분의 1 토막 났어요. 2달 만에. 네. 350유로 가까이 하던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부터 가스선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2026년 이 2.5억 달러에 받아졌으니 그렇죠. 의미는 있는 거네요. 네. 네. 이쪽, 그러니까 VLCC나 LNG나 이쪽에서는 괜찮습니다. 성과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3부에 텐션을 높여주셔서. 너무. 네. 아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인포맥스 라이브 월요일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좀 시장이 좀 올라서 네. 조금 기분 좋게 방송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블랙 먼데이가 레드 네. 먼데이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진짜 이 시장 분위기 좋으면 더 재밌게 방송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춤도 한번 추실 의향 있으신 거죠? 뭐 노래나 춤은 우리 네. 박도님께서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 인포맥스 라이브는 매일 7시에 진행되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엽게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예. 왜 찌푸리세요, 얼굴을? 자, 여러분, 안녕!